예, 3부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짧게 가냐 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핵심 주제들이 건설이 다룰 게 많은 거예요. 사실 다른데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데 또 이쪽을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EPC 사이클. 네네. 요 얘기를 합시다. 주가 측면에서 이게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32페이지 그림 37을 곧바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플랜트 발주 시장이 좋아진 근거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그림 37인데 이 그림은 어차피 발주처는 저희 전방 산업인 에너지 업체들이 돈을 써야 건설이 수주를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이 블룸버그 기준으로 시가총액 30위의 에너지 업체들의 EBITDA, 그러니까 돈 벌어들인 돈과 캐펙스 투자를 한번 뽑아본 건데 제가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EBITDA가 가장 높은 시점에 캐펙스를 가장 많이 쓰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캐펙스를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캐펙스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돈을 벌고 그 한 이듬해 정도에 결정을 하고. 이 그린 37을 보니까 나같이 매크로 하는 애들은 매크로 사이클을 갖고 이걸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맞는 것 같다가 또 안 맞고 이러더라. 기업 돈 갖고 하니까 편하네. 네, 기업도 사람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오. 그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생산에 들어오는 시점은 이미 이제 EBITDA가 꼬꾸라진 다운 사이클인데 거기서 이제 오버 서플라이가 생기면서 이해했어. 심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클리컬의 업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EBITDA 캐펙스 레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은 어떠냐? 최근은 이제 모두가 EBITDA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캐펙스는 사실 2018년 초에만 이 데이터를 뽑아도 이 파란색 캐펙스가 완전 눌려 있거나 떨어지거나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낮은 기울기긴 한데 이게 소폭 이제 고개를 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플랜트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더 높은 기울기로 사전 리비전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뭔가 플랜트 업 사이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실제 에너지 업체들이 돈을 많이 쓰느냐? 그림 39, 40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에너지 업체들도 지금 다양한 캐펙스 투자 발표를 했죠,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거의 5년 만인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사실. 네, 그래서 그동안 안 하다가 하는 거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스프레드도 안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는 거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가리나지 보고서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사이클로 보면은 이게 안 좋은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업이 뭐 돈을 번 다음에 본사 사옥을 멋지게 짓는 순간이 피크아웃이다. 뭐 그런 시장의 얘기가 많은데 그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캐펙스를 하는구나. 캐펙스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주처의 캐펙스 시작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35페이지에 글로벌로 정유 설비, 리파이너리 신증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표 10번을 갖고 온 이유는 표 10번은 발주 시장이 꽤 죽었다가 2016년까지는 안 좋다가 17년부터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핫했던 발주 오만두쿰 정유, 바레인 밥코 정유, 이 정유 프로젝트 두 가지의 입찰 리스트를 가져온 건데 왜 갖고 왔냐면 한국건설사가 대거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리파이너리 공종 자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잘하는 공종입니다. 좀 주력 공종이고요. 그 그림 44, 45번 보시는 것처럼 페트로캠과 리파이너리 그냥 눈으로 보셔도 사실 눈으로 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펫캠보다는 리파이너리가 훨씬 더 공사가 내가 약간 쉽습니다.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 네. 리파이너리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리파이너리 이제 원유를 끓여가지고 뭐 경유, 등유, 벙커시유 이거 하는 이게 정제설. 나눠가지고 층간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그거. 예. 야, 옛날 공부했었는데 이제 기억났다. 이게 그게 나- 리파이너리. 무거운 거 위로 빠지고 뭐 이렇게. 예, 올라가고 그게 이제 정유 그 정제설. 플랜트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구나. 그걸 좀 잘합니다. 공종이 이제 리파이너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단이고요. 조단이다 보니까 이익의 버퍼도 좀 있고 공사도 좀 쉽고. 반면에 페트로케미칼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뭐 납사 크래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피 만들고 제품 생산하는 그런 게 페트로케미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손실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리파이너리를 기술이 안 되는데 이거에서 손해를 많이 봤구나. 이거 방송 기술이 안 된다기보다는 아니야? 공사 어려워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페트로케미칼 잘 하는데 어쨌든 모든 건설사 공통적으로는 리파이너리를 잘한다. 사실 뭐 건설이라는 게 본질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내가 이 정도 돈이면 지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지어본 경험이 적으니까
그래서 해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너무. 네, 그래서 뭐 변수가 생겼는데 리파이너리는 금액이 크니까 그 이익에 버퍼가 있는 건데 페트로캠은 네, 이익이 좀 적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유학 애널이 아니어서 그림 46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데이터 레포트라는 그림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 2017년부터 리파이너리 캐파 증설이 아주 많은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지역이 어딘지를 그림 47번으로 보니까 아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미, 중동, 뭐 유럽 이런 순인데 아시아 중에서 한 44%가 중국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대상국가가 수주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제외하고 한 60% 정도가 이제 수주 물량이라 보면 그 60%도 중동보다는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정유 발주가 최근에 많았냐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뭐 UAE POC 정유,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 뭐 타이오일 정유 프로젝트들이 실제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유 발주가 늘어나는 게 한국 건설사한테는 좀 직관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벌하게 막 시크릿하면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이쪽에 이렇게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 네, 우리나라가 수주를 얼마나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일단 발주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근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트로케미칼 화학 제품 생산하는 플랜트인데 아마 저한테는 없지만 데이터로 보면 이쪽 시장이 훨씬 더 그로스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중에서 특히 중동에서 이걸 많이 한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중동에서 왜 페트로케미칼 공사를 많이 하냐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중동이 옛날에 유가가 100불이 시절에는 원유만 캐서 팔아도 해피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포장해서 팔아야지. 왜냐하면 저유가 국면을 너무 혹독하게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실제 그림 51번의 뉴스클립 보시면 사우디에서 2017년 말에 발표를 한 건데 25조 들여서 세계 최대의 페트로캠 컴플렉스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현황이 어떻냐면 그림 50번 지도 보시는 것처럼 주베일이란 지역에 MFC 5조 짓겠다 발표했고 이 주베일 지역은 최근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가스플랜트 마잔 지역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활발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얘기한 세계 최대의 석화단지가 어디냐면 얀부 지역 왼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이 얀부는 지금 기준으로도 사우디 최대 이제 산업 항만인데 최근에 얀부 확장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이제 물량 감안해서 공사를 확장을 했는데 제가 뉴스 찾다 보니까 연초에 여기가 테러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만큼 의지가 높다. 이쪽 주변으로 25조짜리 페트로케미칼 지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동으로부터 수주할 페트로케미칼 물량도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미칼 회사들 자체는 참 고민인 게 로케가 저번에 미국에다가 크게 이제 에틸렌을 짓는 게 미국도 가기에 그 바로 옆에다 지어놓고서 직접 공급하라고 하는 거고. 네, 사우디도 중동도 이제 원유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팔 거니까 팔겠다. 여기다 결국 케미칼 단지 만들어서 바로 중국에 바로 보내버리면 네. 이게 참 완전 오버서플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스프레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화학 업체들이 요새 힘든 게 다 이런 캐펙스 때문에. 근데 또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 호황인 거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많이 수출 못 받는 건가? 이게 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스탁도 고려하면 마진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대한 열망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수주할 게 많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그림 54번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원유 생산하는 방식별로 BEP가 되는 유가 레벨이 얼마냐. 예를 들면 맨 앞에 파란 박스 중동 육상에서 뭐 대륙붕에서 심해에서 이런 그림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유가가 많이 빠질 경우는 중동향 발주가 뭐 취소되거나 이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가 레벨이 적정한지를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사실 발주처에 제정이 되는 맨 앞에 파란 박스 중동 육상 원유 같은 경우는 가중 평균으로 한 배럴당 25불 최대가 50불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금 유가 추정 밴드가 50에서 70불. 이거밖에 안 돼? 그럼요. 엄청 쌉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밴드에서는 발주가 취소될 가능성은 좀 없다. 제가 봤을 때 40불까지 떨어져도 발주는 얘네는 나온다. 걱정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이 없는 거죠. 그냥 이거 문제다. 나중에 계속 이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주가 좋아질 근거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거 빅베스를 경험하신 많은 분들께서
돈을 벌 거냐, 또 수주해서 3년 뒤에 또 깨먹는 거냐. 또 다 저가 수주해 나가지고 다 저가 수주 아니냐. 수주만 했지 나중에 다 손해보고 공사한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고민이 돼서 몇 장 넣어본 건데요. 사실 건설 회계 특성상 지금 나오는 이익으로 마진이 좋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공사가 끝날 쯤에 한 80% 이상 넘어갔을 때 손실 반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컨빅션으로 저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조금은 DNA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그림 55, 56, 57, 58번은 저희 글로벌 경쟁 EPC 업체들 페트로팩, JGC, 사이펜, 뭐 테크닙, TR 이런 업체들의 수주, 그다음에 현금, 매출액 그로스, 순이익 그로스를 보여드린 건데 임플리케이션은 글로벌 업체들도 마치 우리나라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이클 다 맞았다는 거죠. 수주 못할 때 다 못했고 깨먹을 때 다 깨먹었고 최근 들어서 매출액 성장률이 좀 빨리 개선이 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택을 안 하니까 플랜트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을 탄다. 어떤 나라든 이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마진 버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그림 60번부터 보여드리면 그림 60번에 과거에는 중동 입찰이 단독 입찰 가격 경쟁이 되게 많았는데 한 3년 전부터 이 수주 시장 트렌드 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난 우리 빅백스 나오기 전에 한참 저희들도 뭐 전략하는 사람들도 막 중국 건설에는 중동도 많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싸웠어. 우리끼리. 맞아요. 우리나라끼리 출혈 경쟁. 우리끼리 저가 그랬는데 저가 많이 이건 참 좋은 변화인 것 같더라고요. 네, 3년 전부터 이런 트렌드가 있고 컨솔 계약의 장점은 내가 자신 있는 공정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장점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나랑 컨소시엄 멤버인데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경쟁자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컨소로 들어가면서는 가격을 싸게 막 쓸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 버퍼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발주처는 돈을 더 많이 써서 발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그림은 그림 59번인데 이게 계약 종류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계약 종류 여러 가지인데 맨 오른쪽에 럼섬 턴키 계약을 한국 건설사들이 정말 많이 했었고 이걸로 손실을 정말 많이 봤죠. 럼섬 턴키 계약이 뭐냐면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발주하는 공사하는 2년 동안 100원을 받겠다. 100원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싼 기자재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많이 남는 그런 구조가 럼섬 턴키 계약인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코스트 매니지먼트 좀 잘못해서 120원에 지어주고 막 그랬던 거죠. 20원 더 들여서 지어주고 그랬던 건데 이제 발주 계약 방식 자체가 점선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코스트 플러스 B 방식. 이 방식은 마진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특정 마진율이. 그래서 건설사가 굳이 싼 기자재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그럼 발주처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기자재 사와서 얼마입니다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주면 그만인데 그러면 이 점선으로 갈 경우는 발주처는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근데 왜 이런 걸 하냐? 이 발주처도 이제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를 훨씬 더 중요한다는 거죠. 건물 하나 저도 뭐 집 같은 거 저거 그러면 하자 보수 생기고 이러면 그럼요. 전 단체로 계약해놓으면 처음에 얼마 싸게 계약하면 좋은 것 같지만 하자 추성해요. 그 조그만 뭐 대리석을 깔 거냐, 인조 대리석을 깔 거냐, 뭐는 거 하나도 싸구려 인조 대리석을 깔 거냐, 뭐 이렇게 나중에 하면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정별로 원가 플러스 너 어느 정도 마진 줄게 해야 제대로 물건 써서 해주지.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옛날에 너무 경쟁이 공격적으로 했던 거죠. 발주처 그리고 이건 집이 아니라 플랜트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자마자 바로 GDP에 연결이 되는 거여서 더욱더 퀄리티를 중시하고 그럼 실제 발주처가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써서 발주를 내냐. 그림 61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16년에 사우디 아람코에서 가스플랜트 발주를 냈는데 입찰 리스트를 보니까 최저가는 TR이라는 업체가 6억 달러, 두 번째로 싸게 쓴 페트로팩 7억 달러, 세 번째로 싸게 쓴 현대건설이 8억 달러였는데 8억 달러의 현대건설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현대건설을 줬다라는 거고 2019년 최근에 이제 공시 나온 현대건설이 수주했던 사우디 마장 가스플랜트 패키지 6번 같은 경우도 가장 싸게 쓴 업체는 스페인의 사이펜이었는데 14억 달러 썼는데 세컨 로이스트 두 번째로 싸게 쓴 현대건설한테 수주를 준. 그래서 발주 시장은 더 이상 가격 많이 모든 것이 시장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가격 출혈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프로젝트 현황까지 정리되셨는데 상당히 저도 이것도 오래간만에 건설 듣는 거 재밌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쪽은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시크릿카 산업이 좀 이해가 돼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쉬었다가 4부에서 경영 짧게 가고 종목들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